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0.47%, 나스닥은 0.85%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으로 다우존스 지수는 0.2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은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 현지에서 일본과의 1대1 양자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한국이 제기한 문제는 WTO 의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미사일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미 국방부가 이번 발사체는 단거리로 추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초기 평가로는 이번 발사체가 단거리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군이 즉각 대비 태세에 나섰고 한미 당국이 발사체 재원을 함께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는 예외 없이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첫 대국민 성명에서 브렉시트를 완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주의자들을 공격한 뒤 종지부를 찍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합의 없는 브렉시트를 뜻하는 이른바 노딜의 경우도 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2100선이 깨졌고요. 208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659포인트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일단 어제 기관의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관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일단 어제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에서 기관들이 매수세를 나타낸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S&P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또 간밤에 좀 이슈가 있었죠. 북한이 발사체 2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소식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보리스 존슨 신임 영국 총리가 기존대로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파운드화 가치가 1달러까지 떨어지는 사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역사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앞둔 주간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죠. 이번에도 뉴욕 증시 상승세 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제외시키는 내용이 담긴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이 24일 마감되는 가운데 실제 적용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벌크선 운임지수가 6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고 최근 해운주 주가가 함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슈가 조금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는 좀 빠졌습니다. 이 보잉이 좀 실적 우려가 나오고 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다우지수가 좀 빠졌는데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습니까? 일단 뭐 보잉 737은 뭐 우리가 맥스 737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기에 좀 보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적에 반영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3대 지수 관련돼서 다우지수는 소폭 약세 그리고 그 외 그 소위 그 업종별 지수들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와 오늘 뉴욕 증시 관련돼서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는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하는 장세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실적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의 그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업종별 흐름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 다우존스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뭐 주가는 소폭의 약세의 모습 보였습니다만 전체로 300개 종목 관련돼서 14개 종목이 상승 그리고 15개 종목이 하락의 모습 보였었고요. 자, 눈에 띈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소위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오늘 상승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었고 눈에 띄는 것들은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이런 것들이 어떤 종목이죠. 결국 은행 업종이기 때문에 7월달 즉 다음 달에 다음 주에 7월 FOMC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아니가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예상보다 은행 업종이 상승으로 화답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시장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캐터필러의 모습인데요. 자,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실은 상당히 민감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뭐 중장비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끔 뭐 해외 영화 보시면은 그 고양이가 그려지는 중장비 캐터필러 이런 부분들이 캐터필러 기본 아이콘인데 캐터필러의 주가 오늘 급락의 모습 보였습니다. 약 4.48% 약세를 보고 있었는데요. 자, 캐터필러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캐터필러 약세는 중국 경기의 어떤 약세를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보잉입니다. 어쩌면 오늘 같은 경우 다우지수가 약세 모습을 보이게 된 기본적인 계기가 캐터필러, 보잉 이런 어떤 실적 부진 그리고 실적 악화에 상당히 좀 직격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만 드려보겠고요. 또한 모습 관련돼서 나스닥 지수 관련돼서 오늘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통상 TI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이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기에 2019년도 1분기 넘어서 2분기 때 반도체 관련된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예상보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결국 이 종목이 오늘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등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상승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면 오늘의 삼성전자나 소위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때는 그 비반도체 이런 메모리 쪽에 상승의 여력을 좀 기대해봐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몇몇 이슈가 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법무부에서 그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어떤 페이퍼가 나왔냐면 그 반독점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애플을 비롯해서 아마존, 구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사하겠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시장의 어떤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먼저 지금 캐터필러와 보잉의 모습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가 아마존의 모습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미국 법무부가 앞으로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상승했는데 결국 미 법무부가 IT 그 거대 IT 업종의 반독점을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관련 업종의 주가가 소폭이나마 약세를 보이던 거 오히려 상승했다는 걸 보면 이제 미국의 몇몇 기업들의 실적들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미국 시장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가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유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 뭐 월날에도 뭐 이란과 영국 뭐 소위 유조선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유가가 급등하는 것이 맞지만 예상보다 유가가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 이런 어떤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여전히 뭐 최근 들어 유가가 상당히 약세 모습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참여자들이 지난 7월달 이후에 소위 이란이 그 영국의 배를 영국 유조선을 소위 억류하고 이런 이슈 속에서 유가가 급등하겠습니다. 이런 페이퍼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약세 모습 보이겠다는 걸 보면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즉 중동발 리스크보다도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캐터필러의 주가 약세는 결국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결국 글로벌 경기가 그 가운데서 미국 몰라도 중국의 공장이 결국 싣고 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동발 리스크보다도 중국 경기가 계속 부정적이라면 그만큼 유가는 약세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유가까지 짚고 왔고요.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간밤에는 좀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이 자일링스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으로 좀 급락 중입니다.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또 다른 이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속보로도 좀 전해드렸는데 현재 2분기 성장률이 1.1%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좀 이번에 민간 지출이 늘면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될까요? 일단 이것을 반등으로 보시기보다도 기저효과, 그러니까 직전 분기나 직전 연도에 해당 분기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기저효과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지난 중간고사 때 30등 했는데 이번에 30등 했는데 이번에 25등 했으면 상대적으로 잘했다, 이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저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겠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그 기획재정부가 상당히 시장을 바라본 시각이 부정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걸 보면 경기가 좋은데 기준금리 인하했을까요? 그만큼 시장의 모습이 안 좋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도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성장세는 상대적인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로 보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 드리고 고요. 또한 어저께 상당히 기획재정부에서 나왔던 페이퍼를 좀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최근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IMF의 페이퍼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기획재정부가 바라본 시각은 뭐냐면 2019년, 2020년에 그 세계 경쟁률이 결국 0.1%포인트가 하향하고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이 가운데도 가장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한국인데, 또한 여기서 또 하나 나왔던 것들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 무엇보다도 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또 아직까지 특정하지를 할 수는 없지만 미사일 발사했다는 거 보면 지난 6월 달에 어떻게 보면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예상보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이슈 속에서 이런 어떤 지역적 긴장이 더 커지고 있고요. 또한 가끔 어떻게 보면 이번 7월 달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일본과 그 한국의 어떤 경제 간의 갈등, 소위 수출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본다면 지난 1분기보다 한국을 둘러싼 환경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개 분기 만에 최고치라고는 하지만 올해 정부가 좀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했던 2.4에서 2.5%를 달성하려면 사실 이번에 성장률이 1.3%가량을 기록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스 존슨 신임 영국 총리가 기존대로 이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파운드화가 1달러까지 떨어지는 사태가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화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파운드화나 엔화나 우리가 원화나 상당히 어려움이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영국의 파운드화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은 통상 과거에는 아직까지 브렉시트를 탈퇴하지 않았지만 영국이 실은 유로존의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유로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즉 브리티시 어떻게 보면 BEP라고 또 다른 파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상당히 과거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어떤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 보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리스 존슨 총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리 취임 이후에 첫 일성이 뭐냐면 10월 말에 나는 무조건 EU를 탈퇴하겠다, 저런 첫 일성을 내놓았기 때문에 저것을 보면 어떻게든 결국 유로존 관련돼서 이제 또 다른 영국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원대각제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여당에서 가장 즉 보수당의 어떤 총재가 결국 어떻게 보면 총리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어떻게 보면 투표의 결과를 좀 보면요, 제러미 헌트 현 외교장관보다 전 외교장관인 보리스 총리가 어떻게 보면 2배 이상의 상당히 투표를 많이 받았다 말씀 드려보겠고, 눈에 띈 것들은 이번에 제러미 헌트 현 외교장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전 외교장관이기 때문에 전 외교장관과 현 외교장관이 투표를 했는데 전 외교장관이 보수당 입장에 보면 더 잘한다, 이런 평가를 봐주고 있다는 거 보면 보리스 존슨에 대한 시각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10월 말에 유로존을 탈퇴할 거야, 그런 어떤 공약을 상당히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보수당의 기본 입장은 10월 말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다, 그런 어떤 존슨 총리의 어떤 손을 좀 들어줬다, 이렇게 말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EU 집행위원회를 비롯해서 소위 유로존과 관련돼서 많은 소위 기관들이 어떻게든 좀 잘 풀려고 그러는데 예상보다
강구한 보리스 총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현재까지 의미로 보면 조건문이죠. 10월 말에 나는 유로존을 탈퇴하려고 하는데 결국 유로 집행위원회가 이런저런 당근을 주면 나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어떤 마치 미국의 트럼프처럼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영국발 트럼프 그런 어떤 호칭에 상당히 좀 맞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보실 것 같은데요. 결국 환율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의 어떤 경제 힘입니다. 즉, 경제가 좋아지면 그만큼 환율이 강해진다. 이런 좀 관점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영국 파운드화는 2016년 6월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죠? 결국 이때 국민투표했습니다. 우리는 유로존에 탈퇴할래 안 탈퇴할래. 그 결과 유로존을 탈퇴하자. 그것이 2016년 6월이었고요. 자, 그 이후에 이게 달러 베이스가 실은 파운드화당 1.11 달러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파운드와 대비 달러를 말씀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그 달러 대비 파운드와 강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결국 1달러 샀을 때 2017년 1월 달에는 1달러에 1파운드당 0.03달러인데 이 당시에는 1파운드당 1.25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파운드 가치가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최근의 모습인데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2019년도 어떻게 보면 며칠 전에 결국 그 영국의 어떤 새로운 총리가 오고 나서 예상보다 파운드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했죠? 결국 이번에 유로존을 탈퇴하게 된다면 영국이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 속에서 파운드가 상당히 좀 약세 모습 보이는데 자, 평가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페러티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1파운드당 1달러가 될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면은 아직 차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결국 영국의 가치가 달러와 대비로 상당히 약세 모습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결국 이번에 그 지난 2016년 6월 달에 어떻게 보면 그 브렉시트 관련돼서 투표 이후에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캐머런 총리도 소위 그 사퇴했고요. 그리고 지난 직전에는 결국 메이 총리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도 파운드화는 불확실하지만 이것을 풀 수 있는 문제는 결국 유로 집행위원회가 어떤 당근을 영국에 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환율에 대한 방향성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화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UBS 측에서는 현재 노딜 브렉시트 리스크가 너무 부풀려졌다. 현재 파운드화는 과매도된 상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간밤에는 1.2달러에 좀 거래가 된 상황인데요. 함께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뉴욕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FOMC의 금리 인하를 앞둔 주간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이 금리 인하가 현재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뉴욕 증시 상승세 탈 수 있을까요? 일단 상당히 이건 좀 엇갈린 부분을 말씀드려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CNBC가 이런 페이퍼가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FOMC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 전주에는 증시가 상승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증시가 상승하고 있죠. 물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 하락했지만 그동안 미국 3대 지수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 본다면 다음 주에는 결국 미국의 어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논리를 좀 만드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1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제뉴얼 효과를 비롯해서 1월 달에 오른다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통계적인 부분이고요. 그 전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CNBC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그 전주에는 주가 상승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간단한 가십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좀 보셔야 될 것이 2018년도의 모습을 보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다우존스 지수의 모습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결국 금리가 올린다는 건 뭐죠?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의 모습이 상승보다 하락. 그러니까 작년 10월에는 더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금리가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금리 올렸습니다. 결국 금리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주가가 약세의 모습 보이기 때문에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의장 관련돼서 상당히 갈등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좀 이슈가 되고 있다 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몇몇 미국의 은행업종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즉 다음 주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확정될 수 없습니다. 물론 몇몇 페이퍼를 보면 다음 주에 7월달 FOMC 때 기준금리 인하가 100%라는데 주가에 대한 경제에 대한 방향에서 100%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다음 주에 0.25%포인트 그러니까 25bp나 50bp를
얼마나 인할지 몰라도 인하를 안 하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미국 증시에 상당히 큰 리스크. 들이 IMF의 세계 경제가 부정되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IMF가 바라보는 것은 세계 경제가 기존 전망치, 그러니까 작년 전망치는 3.1이었는데요. 작년 전망치, 이번 올해 4월달 전망치는 3.3. 근데 막상 어제 전망치를 보니까 0.1%가 약세 모습 보였다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자, 미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 IMF가 올 4월달에 페이퍼가 나왔을 때는 2019년도에 그 미국의 어떤 GDP가 2.3일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열어보니 2.6, 그러니까 지난 4월 달보다 경제 전망치를 좋게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전제 조건이 결국 경기에 대한 부분인데 경기가 좋아지는데 결국 금리 인하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평가가 있어서 혹자는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상당히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 시기에 베이지북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줄라이 때 나온 베이지북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고용률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기준금리 인하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일시적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연구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7월 달도 막바지입니다. 7월의 목요일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물론 다음 주 월화수 3일간 7월에 이제 마무리 다음 주가 이제 될 텐데요. 다음 주는 7월의 마지막과 8월의 시작이 교차하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7월의 마무리는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볼 정도로 너무 어렵습니다. 자, 주식시장도 어려운 뛰는 듯한 더위만큼이나 이 대한민국 코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이제 불안감마저 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재광의 아침판은 우리가 속칭 많이 없어져야 할 것 중에 하나로 되게 되는 것이 왕따죠. 학창 시절 학교에서도 있고요, 조직에서도 있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것이 왕따입니다. 이 왕따 문화가 몇 년 전부터는 굉장히 회자되면서 그렇죠? 진짜 척결돼야 할 그런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도 이미 국내 주식시장이 왕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천수답 증시라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져야만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낙후된 농법이 천수답 농법이 주식시장에서도 그죠? 천수답 증시라는 표현으로 쓰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매수해줘야만 국내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과는 왕따의 모습이 국내 세계 주식시장에도 나타나고 있죠. 최근의 모습도 대한민국 시장만 오히려 하락하는 어제장에서도 인접한 중국과 일본 증시는 상승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휩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도 이 왕따가 속 터지고 우라통이 터지는 분위기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자켓을 한번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샤스만 입고 여러분을 뵀는데요. 죄송하긴 한데 더우니까 그리고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도 본다면 그렇죠? 어제 여러분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답답함을 토로하셨을 겁니다. 그렇잖아도 이 일본 친구들이 터무니없는 수출 규제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는 그런 짓을 해놓고도 발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이란기를 폭파시켜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아주 몰살시킨 그런 과거의 전력도 있는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2번씩이나 침범하고도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지뢰밭에 놓인 한국 호가 과연 어떻게 될지가 방거리지 않느냐 하는
말들마저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께서 좀 더 냉철한 판단과 자기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실제로 많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경제 기본적 분석도 하고 기술적 분석도 하고 모든 분석을 해야겠지만 그에 앞서 선행될 것이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너무 이렇게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하지 마시고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여유로움으로 대처하시면서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기 주관을 확실하게 세우는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아침에 좀 길었습니다만 이재광의 나침반 한마디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추가 경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어제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달 하순쯤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적용 시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어제까지 그 의견들, 개정하는 의견들을 마감을 했죠. 만 건이 넘게 나왔는데 이 백색 국가, 백색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자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일본 정부 관계당 당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의견 수렴, 개정하는 의견 수렴도 예상보다 굉장히 짧게 진행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일본이 적극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까지 마무리됐으니까 통상적으로 21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뭐 예외적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의 지금 하는 짓거리로 봐서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음 달 광복절 전후로 해서 아마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작업은 단순히 어떤 수출 물량에 대한 출입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통적인 혈맹과 우방 관계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중재를 하고 화합을 해야 될 미국에서도 거의 열중셔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주변 중국과 러시아 국가도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적극적으로 그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인 개인이라든지 단체, 법인 등은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의견서를 개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발표되지 않고 그냥 결론만 발표되다 보니까 뭐 대다수가 찬성을 했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다음 달 중순을 전후로 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그 여파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이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사회 전반적으로 일본과의 이 관계를 다시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동북아 정세 그리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여부 그리고 이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규제로 발생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향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직격적인 그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꼭 체크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려되는 이슈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벌크선 운임지수가 6년 만에 이 최고점을 찍을 정도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운주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전성기를 맞은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 힘의 원동력은 뭐냐?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죠. 실적이 긍정적으로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7월 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반도체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 약세장 속에서도 실적 호전이 가능성이 야기되고 있고 데이터상으로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BDI라는 벌크선 운임지수가 그렇죠 크게 상승하고 있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지금과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그렇죠.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운주, 그 BDI 지수가 벌크선 운임 지수다 보니까 이 해운 운송주들이 그렇죠.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벌크선 운임 지수가 높아진 것은 세계 경기, 글로벌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그렇죠. 운임, 큰 화물을 수송하는 운임 지수, 운임 요구가 증가됐다는 얘기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철강석과 철강석이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이 벌크선 운임 지수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통사적으로 이 철광 광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브라질 최대 광산에서 발레사라든지 그리고 호주의 그 사이클론 태풍이 지나가며 여파로 인해서 철광수 수출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태풍이 진정됨에 따라 그로 인해서 호주와 브라질의 철광 회사의 철광 수출이 상함에 따라 벌크선 운임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철광수 수요 급증 그리고 중국의 회복에 따라 중국의 수입의 양의 증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철광수뿐만 아니라 이제 곡물의 이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물이라든지 철광선 그리고 석탄 이런 수요들이 집중적으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벌크선 운임지수는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고 이로 인해서 해운사들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그 해운사를 보면은요 크게 두 회사가 있는데요. 대한항공과 페노션이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 말에 22,000원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어제를 종가를 기준으로 27,600원까지 종가를 마감한 그래서 22,000원대부터 27,000원대까지 거의 20% 이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페노션도 5월 말에 4,200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제 종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5,040원이에요. 역시 20% 이상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해운사들이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은 물론이며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지금 모습은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테마주들이 선별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이들 종목군들이 그렇죠 너무 눈에 띄다 보니까 매물에 의해서 되밀리는 그런 빠른 변동성, 불안한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리던 여러분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던 간에 이미 회자된 종목들, 바닥에서 1차 상승한 종목들의 추격 매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 매수 타이밍은 그렇죠, 적절히 조절하는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벌크선 운임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운주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국내 대표 해운사들은 20% 내외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이 해운사들은 저점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경쟁사 중에 그 스타벌크 캐리어라는 회사는 48%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스콜피오 벌커스는 무려 58%가 급등하면서 국내 해운사들의 주가 상승률을 거의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회사들보다 상승폭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시장 전반의 침체 국면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 정치, 경제적인 부담감이 이 개별 주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시면서 어떤 테마라든지 이슈가 나온 종목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매수 타이밍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운주가 현재 상승하고 있지만 이 추경 매수에는 좀 부담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최대 주주로 오르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카카오가 보유한 한국카카오은행 주식 초과 보유분을 승인을 했는데요. 이제 카카오의 좀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저도 아직 될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됐죠. 자, 국내 자본 산업이 첫
자본 산업이 첫 번째 은행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카카오가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절반을 인수함으로써 기존 18%에서 16%가 인수되면서 34% 최대 주주를 등극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34%인데 34% 마이너스 1주로 해서 카카오보다 한 주가 적 그런 모습을 보면서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카카오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이 포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핀테크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하반기 들어서 추가 자본 유치가 수월해짐에 따라 그렇죠. 그 파급력은 이 기존 은행사들이 긴장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카카오의 그 최대주주 등극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죠. 이미 앞서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법제처에서 이미 6번 해석을 내렸습니다.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심의되면서 결국은 어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주주 적격 승인이 발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도 추가분에 대한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서 그렇죠.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더라도 카카오가 자기 조정에 따른 바닥 탈출 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나타난 이와 같은 호재성 재료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약세 국면 속에서도 카카오는요, 지난 한 달 동안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13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지난 2018년도 연초에 찍어둔 직전 곡전 16만 원에서 17만 원대까지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오히려 신고가 행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운주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 시장에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상승의 탄력도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만 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승인을 위해서 추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추가 사업 분야, 그러니까 이 금융 분야, 파이낸싱 분야의 추가 사업에 더 완활한 그런 원동력을 찾았다. 그래서 새로운 추가 먹거리가 생김에 따라 카카오에는 그렇죠.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7월의 마지막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시장 답답합니다. 어제장에서도 인적 국가는 다 상승하는데 속상하고 속 터지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아침 한마디 송에서 한마디를 말씀드려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의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도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도 쉽지 않은 넉넉하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뭔가 사이클이 안 맞으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큰 시각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여유로움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내 시장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에서 나타났다시피 틀림없이 중장기적으로는 바닥 국면에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체크포인트 한 번 더 짚고 가야죠. 예,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 동향이죠. 어제 1원이 하락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변동성은 1117원 3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은 아주 작기 때문에 좋다는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되면 더 좋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환율 시장의 안정화는 주식시장에 그나마 유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한일과 화이트리스트 저희 어떻게 하느냐 다음 달 중순까지 이것을 가지고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22 유럽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리죠. 과연 유로존은 금리를 추가 인하하느냐 안정권에 주느냐.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고 9월달 인하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은에서도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처럼 오늘 유로존의 통화정책회의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6일 날 미국 EGP 2분기 GDP 증가율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달 말 FOMC 회의에 앞서 발표되는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하폭 25bp가 인하하느냐 50bp가 인하하느냐 결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투자 전략입니다. 이미 국내 시장도
여기서 더 이상 크게 더 이상 하락할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상승 전환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나 조정받을 때 테마별, 종목별 매수 전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름장에서 가장 큰 테마가 여전히 뭐니 해도 그 국산화, 부품 관련주들이 가장 큰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저는 이들 종목으로 해서 오늘과 내일장에서 분할 매수 전략 한번 펼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SK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6,376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89%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2부에서 다시 종목들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